2023년 유네스코 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2023년 유네스코 토크의 주제는 기본 주제는 이제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 조건의 어려움 이걸 한번 다뤘었고요. 또 한 번이 이제 지난번에 6.25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평화의 문제를 다뤘는데 이 세 번째가 이제 교육의 문제와 청년의 문제를 좀 결합해서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키워진 청년들이고 또 지금의 청년들이 또 미래의 교육을 담당해줄 세대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의 교육은 공존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가? 자, 오늘 논의를 위해서 이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신 그리고 교육사회학 전공이시고 교사사회학이라는 분야, 제가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또 들었던 분야인데 교사라는 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분들 그리고 사회 불평등과 연관성 문제까지도 아주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유성상 교수님 인사 주시죠.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유네스코에 초대받게 됐는데 유네스코 교육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주목받고 계신 분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 천안초등학교 교장이시죠. 그리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교육 비평가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용주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디 가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하다가 한 1, 2년 전부터 세 가지로 제 자신의 위치 정체성을 소개하는데 하나가 교사고 하나가 교육 비평가였고 그리고 이제 교육 행정을 전공하고 그 교사의 일종의 직업적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3월 1일부터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교장이 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제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보다는 교장의 권한으로 선생님들의 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 제가 있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선생님들의 교사로서의 일종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신 분은 이제 또 언론계에서 오셨는데 또 개인적인 배경은 이제 교육학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 분야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들, 아동 인권, 교육, 환경 뭐 이런 식의 모든 문제들, 안전 문제까지 포함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글들을 써주셔가지고요. 되게 많이 알려져 계신 또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사인 가보시면은 변준경 기자님의 글이 거의 뭐 이제 시사인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기사들을 많이 써오고 계세요. 변준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저도 이제 사범대에서 교육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이제 교실 속보다는 교실 안보단 교실 밖에 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진로는 이제 언론으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계속 취재를 하고 제가 이제 아이템을 발제하다 보면 계속 교육 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학과 동기들은 너는 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에 관심이 없더니 왜 딴 데 나가서 계속 교육을 하냐, 교육에 관심을 가지냐 이런 얘기도 됐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교육 중에서도 저는 뭐 교육 불평등 쪽이라든가 아무튼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써왔고요. 근데 계속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관전하고 좀 평가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 교육 현장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이제 교사 사회, 교사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경외감, 존경심 같은 것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이 드는데 특히 최근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슬픈 일들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강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저의 이제 죄책감과 경외심 이런 걸 좀 풀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라면은 저는 늘 떠오르는 거는 뭐 지덕체 또는 진선미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개념들이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고 선함을 조장하고 촉진하고 그리고 아름다움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렇게 이제 겉에가 아름다우면 그 안에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실제로 현실이 공포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서희초 교사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이제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런 사건들을 놓고 일단 이야기는 좀 어렵게나마 무겁게나마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정용주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말씀 주시죠. 그 7월 17일 저녁에 이제 교육청 회의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 서희초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교장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7월 18일이요. 17일이 아니라 세 가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감정들이 공유하는데 첫 번째가 작년까지 교사였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제 자신의 경험과 오버랩되는 게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교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일종의 고민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 내가 학교에 어떤 식으로 참여했던가, 내가 내 아이의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던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렸고, 심지어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로 경찰 2명이 대도한 학부모님이 오시기도 했고, 이제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빨리 경찰하고 왔으니까 내려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대응 능력만으로 치부해야 될 거였느냐라는 이런 미안함이 서희초 교사에게 들었고, 두 번째로는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인데 이제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 교사 담임과 교과 교사가 책임을 지고 안 되면 교장이 개입한다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우리가 개인 사업자처럼. 그런데 우리가 언론사, 병원 그리고 법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언론사가 정의를 추구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개인이 감당하고 있던가, 법원장, 언론사 사장, 그리고 병원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정의로운,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사의 그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일종의 책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동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교사의 그 일종의 교실에서 제 시각이 아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가 그 겪고 있는 일상적인 위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져야겠다. 그리고 사전에 개입하면서 책임지는 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 학교의 좋은 교장으로 머물지 않고 교육청에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교장이 오더라도 좋은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는 곳에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또 보시게 되면 또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책임감도 느끼고 또 감정이입도 되고 그럴 텐데, 예, 또 사실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교사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께 비극적으로 사실 정확히 들어맞는 그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참담함이고요. 두 번째는 좀 무력감을 느낀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7월 2일이 있던 7월 초에 서아프리카 가나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했는데요. 아니 뭐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있는 전쟁터도 아닌 너무도 버젓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그 안전한 공간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 교장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교 교사든 그 많은 애도와 감정적인 울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학자,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 현상을 좀 객관화시키고 질문을 던지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단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답변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이 일에 아무런 영혼 없이 기술자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무력감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교육은 사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끈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연결되고 좀 더 협력하고 좀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마음가짐, 그럴 수 있는 끈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이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에 대한 노력의 어떤 효과를 좀 더 줄이는 거 아닐까? 과연 다음 세대에게 니네가 살아갈 만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육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냉정하게 객관해야 되는 학계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해 주신 바죠. 실제로 이게 완전히 객관적일 수도 없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또 언론은 원래 불행을 또 판매하는 산업이라서 사실 이런 불행들이 나올 때 어떤 면에서 언론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진경 기자님. 그 서희초 사건 발생했을 때 이제 뉴스가 나고 그 다음 날에 아마 그게 그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목요일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가 보도가 되게 좁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모 화환이 여기저기서 진짜 한 1,000개 가까이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추모객들이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들고 다들 조용하게 서 있었어요. 그 학교 앞에 한 송이씩 놓는 그 과정을 보는데 정말 소리 없는 통곡이라는 표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모인 분들 중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 현재 경력 교사, 그 연차가 좀 되신 교사분들도 있고 또 신입 1년차, 2년차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교대나 사대생 예비 교사분들도 계셨는데 다 하는 말이 정말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이게 내일 같아서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그 아주 개별적이고 특별한 그 사건의 디테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겪고 있는 그 학교 한가운데에 놓인 그 상황 자체가 자기와 너무 똑같고 또 혹은 경력 교사에게는 예전의 자기와 너무 똑같았고 신입 교사들은 지금의 자기와 똑같고 또 예비 교사들은 미래에 내가 저렇게 될 것 같다는 그 공포와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그냥 개별적인 어떤 사망 사건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어떤 학생이 어떤 짓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로 왔다라는 그것 자체보다도 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학교 자체의 문제, 우리 교육 공간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이 답을 찾는 것은 정말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굉장히 참을성을 갖고 고통스럽지만 지켜보고 계속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고 참을성을 갖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권 기자님께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라는 현장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무시되어 온 공간들이다라는 것을 아마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 어떤 공간이었어야 하고 어떤 공간으로 표상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죠. 예, 유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는 공존이 가능한 공간이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러도록 디자인된 공간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교육은
이 두 가지 특질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는 모순적인 공간입니다.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학교는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모순적인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학교는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수행을 기능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변화가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둘이 공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근데 학교는 또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왜냐고요? 학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것은, 그 교육받고 있는 것은 사회 질서를 그대로 온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의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의 혹은 어떤 사회의 혹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흥미롭게 바뀌어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학교는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학교는 모순과 역설에 공존하는 시공간입니다. 이게 학교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가 우리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학교는 자연, 역사, 인간, 지식, 가치, 즉 바람직한 삶의 지향에 대한 이해들이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조금 더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존이 가능한 공간이냐 질문하셨을 때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어떤 모습의 공존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 예. 그런 공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존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 이질적인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거니까 어차피 공존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이질적인 것들이 이제 모순적으로 그냥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서로 대립하면서 또는 화해하면서 또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있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 이 공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민주공화국에서 학교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일종의 공화국의 이상이 투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두 가지의 기둥, 그것을 이제 모두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의 기둥으로 학교가 지탱된다고 보면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진로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각자 다양한 배경에 있는 학생들을 통합시켜내는 기능이고 우리는 시민의 양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기르는 것과 먹고 사는 조금 더 이 능력주의가 발현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기둥인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기르는 일종의 공존이 거의 붕괴된 상황. 그래서 이 붕괴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키웠던 게 뭐였냐면 강화된 입시 교육 체제, 그리고 조금 더 추적을 하면 1997년 이후 국가의 일종의 DGP 수준은 올라갔지만 불안해된 일자리,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제도가 사실은 입시를 토대로 한 일종의 회사복지, 어떤 직장에 취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으로 결정되는 이런 맥락에서 교육이 일종의 교육열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교육열이라는 것들은 가족을 단위로 한 사실상의 내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이 공교육이 부재한 상황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그 서희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존이라는 건 민주주의처럼 하나의 도달해야 된 도달점, 그래서 역행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일종의 하나의 불안 속에서 지향해야 될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국가의 시민의 구성원들이 뭐 이주 배경의 학생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계층의 문제 다양해지는데 이런 지역적, 계층적, 성별적인 통합들을 끊임없이 학교에서 만들어내다 보면 그것에 파열이 나고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 그 시민으로서 지향해야 될 공존의 가치가 사라지고 학교는 오로지 선행학습, 강화된 입시 체제에서 헌터싱 중심의 사교육 체제에
일종의 부속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전락했고 그 안에서 교사라는 것들은 일종의 하나 교사라는 존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 그래서 어떠한 시민으로서의 그 통합을 이뤄내려고 하는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시도와 교육과정의 확장과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사태, 민원 중심의 사태가 지금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학교 교육이 추가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존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끼워 맞춰 넣다 보면은 원래 애초에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시민적 덕성, 또 한 가지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그런 인간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균형에서 붕괴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민 덕성을 키우지 못하고 능력적 경쟁으로만 이제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엔 선생님들은 이들에게 이제 뭐 학원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습득시켜 교육시키는 것에만 치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또 살짝 포인트가 다르지만 비슷한 궤에서 이제 말씀 주신 건데 약간 더 추가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건 결국은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 공급자가 됐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학교 공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의 공급조차도 그런 논의 자체도 어려웠던 것이 그 9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선행 학습과 선행 기반과 컨설팅 중심의 입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주도성과 권위가 사실상 학교에서 사교육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자체가 실종되고 오로지 권리 의식만이 남게 되는. 그래서 일종의 그것을 일종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만 남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불거진 게 누구도 나의 아이를 건드리지 말다라고 하는 뭐 노터치라든가 이런 식의 일종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포장했던 일종의 그 천부적인 인권 의식.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더 개인화는 진행되고 이 학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덕성들과 더불어서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이런 것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문제를 토론하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육과 교육이 또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그래도 교사로서의 권위라든가 교사로서의 어떤 주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보육은 마치 이제 어린이집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를 네가 나 대신 잘 가르쳐서 잘 이렇게 아껴줘야 되는데 왜 함부로 훈육해?라고 하는 마인드도 굉장히 좀 있다고 좀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뭘까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편 기자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 그러니까 학교에 바라고 있는 혹은 학교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학교의 기능,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 이런 것에서 교사 그리고 학부모 또 학생 또 이제 정부나 다른 우리 사회에서 각자가 동상이몽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만이 나의 그 학생의 생활이 아니라 급식 시간, 돌봄 시간, 뭐 아침 자습 시간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모두가 그 중요한 시간이고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총체적이고 토탈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이후부터 교육부 장관 혹은 교육감 분들이 선거에 나오시거나 혹은 어떤 교육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런 걸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워요. 학교가 모든 아이들의 하루 종일을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뭐 맞벌이 부부든 누구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걸고 그러면 당연히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 가면은 모든 나의 맞춤형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교육, 그러니까 수업 시간, 그러니까 좋은 수업, 양질의 수업이라고 사실 집중적으로 교육받아서 교대나 사범대에서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양성돼서 들어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 작은 갈등 이런 것들을 교사가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교사들은 묻게 되고 뭐 아이가 예를 들면 약을 약병을 가방 안에 넣었으니 선생님 약 시간에 맞춰서 약 좀 챙겨 먹여주세요. 이런 걸 학부모가 요구하는데 교사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라는 자괴감이 쌓이고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학교를 바라보는 동상이몽들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평균님 또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자치 선거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는 선거 과정에서 일종의 정치 상품을 판매해 온 것들도 있는데 내건 상품은 토탈 서비스였는데 왜 당신을 구매했더니 당신들은 이런 건 안 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상충이 생겨버린다라는 또 말씀이시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뒤에서 좀 더 잘해야 될 문제긴 하면 다시 유 교수께도 그냥 맞게도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일종의 역할 기대잖아요. 제도가 명확히 정의를 해줬어야 되거나 문화적으로 이제 그게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좀 나눠졌고 분별됐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이게 일종의 문화 지체로 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제도의 미비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나 일단 어떠신가요? 저희가 제도로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이 자리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논쟁이 이뤄질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이 관계 설정이나 혹은 관계를 둘러싼 전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과 교사가 한 공간 안에 자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처음 해야 될 일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 교사라면 학생이라면 또래 학생과 혹은 교사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교사는 내가 가르쳐야 될 지식이 있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내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수용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나는 지식을 배우러 온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저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약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공간 안에 둘의 계약만 존재하는 거지 인간 대 인간 혹은 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다양성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합의가 즉 계약적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요. 깨진 이유는 중간에 매개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도 권위가 지식에 의존했었는데 지식이 아니다 보니 권위도 깨지는 거고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기대했던 권위를 또 다른 것에 이전을 시키면서 교사에게 권위를 갖지 않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나마 존재했던 계약 그 전제 속에서 이루었던 평화적인 둘 사이의 관계들이 애매하게 깨져버리는 거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어떤 데는 비권위적이고 비존중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 관계가 애초 설정했던 그런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원래 본질적인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려는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관계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들의 관계를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마찬가지 앞서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제도,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나쁜 제도. 결국 학교가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합의하고 이런 공간이 되기보다는 투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여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굳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워도 사실은 딴 데서 배울 수도 있는데 왜 나를 굳이 여기 앉혀놨지? 왜 이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 이미 끝난 역할극인데 역할극을 하고 있는 이제 문제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것만으로 이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실제로 좀 이렇다고 느끼십니까?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또 모든 게 제도의 문제인 건 아니지만 제도에 의해서 제도와 정책이 이것들을 더 촉진시켜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교육과정을 놓고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전면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일종의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떻게 평생 학습자로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주도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 돼야 된다. 조금 더 나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지식들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 삶과 관련된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교육과정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입시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설팅과 선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3까지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학원에서는 다 마치도록 학원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종의 그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갖고 성적을 통해서 일종의 성적으로 화폐 교환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 레코드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게 성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학교가 가지고 있던 배움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이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체되는 현상과 함께 중첩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기둥이 무너지고 이 안에 일종의 지식을 전수해서 전달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능력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것도 학교가 그런 권위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면서 두 기둥 자체가 사실은 해체되면서 지금 일상적인 돌봄의 기능만 남는, 갈등의 중재 역할만 남는 학교가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제도 안과 밖의 문제, 제도로만 해결할 수도 없지만 또 제도가 이게 뭔가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30분 정도 되는 교사 선생님들 오셨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아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는 공존의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학교가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그 전통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교사가 되었을 때 학부모가 메모해서 보내는 그 약봉투에 약까지 먹여야 되나? 내가 약을 먹여주려고 교사가 됐나라는 그런 신세한탄? 그런 거에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공존의 학교라고 했을 때 일단 공존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누구의 공존인가? 학부모와 교사의 공존인가? 학부모, 교사, 학생의 공존인가? 아니면 학교라는 시스템과 사회의 공존인가? 조금 이런 데 의문이 들었거든요.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교사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마인드를 정립하고, 교사가 이제 새로 되려는 사람은 교사가 되고, 또 이미 교사인 사람은 어떻게 이 교직을 계속 이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분 정도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저는 학교가 교사에게 안전한 공간이냐라고 물으면 공존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사회의 믿음과 신뢰 회복이 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학교와 교사, 그다음 학생의 공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이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학교의 공존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교사는 교실 안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공존할 수 있는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현실적인 조언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한편에서 공존의 교육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측면들도 있다. 요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말씀처럼 교사라고 하는 게, 학교라는 교육관이 교사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요. 뭐 자유롭게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존의 교육에 대해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다양성을 길러줘야 되고 학생들에게 또 다양성이 기반이 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맨날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야말로 다양성이 가장 희박한 곳인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왜 다양성 교육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왜 안 되느냐?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튀는 수업을 하거나 어떤 튀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결국 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 같이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한 바퀴 숲
숲 체험을 하자, 학생들 데리고 이런 거를 기획했다가, 근데 사실 그 숲 체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교사부터 시작해서 그 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 학교 전체가 학부모나 지역 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완전히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그걸 이제 불사하고 할 수 있겠냐? 아무나 손 들어서 우리 새로운 다양한 이런 교육 활동을 해봅시다. 손을 못 든다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것들을 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뭔가 다른가? 이제 여쭤봤더니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도 적어도 우리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나를 비난하지 않으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새로운 거, 다양한 거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 이것서부터 좀 시작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혼란과 갈등과 긴장과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이요? 저희가 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걸 껴안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매 순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편함이지만 이 불편함이란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학교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다양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 다양함을 껴안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아이들이 서로 다른 모습들을 껴안도록 그리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거기에 방법이 뚜렷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들한테 그릿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왜 네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같이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참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그때그때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교수법이라든가 혹은 배워야 되는 내용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 기자님께서 이제 다양성을 포용해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걸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책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다. 그래서 그게 잘 되려면 이미 책임지고 논의했던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유 교수님 같은 경우에 다양성 그 자체를 지나치게 절대적이고 좋은 가치로만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게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민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부의 일단 내용은 이렇게 현장의 어려움들 왜 분란이 생기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만들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을 좀 깔아봤고요.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